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오늘 정혜래 가업승계 우리 수석연구원 이서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가지급금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 근래 문의가 또 가지급금 관련된 문의들이 좀 꽤 많이 들어왔고요. 저도 지금 작년에부터도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들 중에서 뭐 가업승계 이슈 플러스 가지급금 문제. 정말 많은 가지급금. 이런 법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신 업체들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의뢰를 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높은 가지급금들이 회장님, 그러니까 대표님에게 큰 골칫거리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해서, 예, 오늘 가지급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뭐 모든 회사의 이 가지급금은 다 이렇게 정말 숨겨진 폭탄 같은 건데, 네. 우선은 그래도 우리가 정의부터 알아야 되니까 네. 가지급금이란 정확하게 네. 뭔가요? 가지급금이란 거기에 이제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사전적인 의미를 따지면은요, 가짜 또는 임시로 지급된 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장이나 계정 과목에서 실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의 가지급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고 실은 재무제표상은 표시가 되는데 그 명칭이 채권에도 숨겨져 있기도 하고요. 뭐 어디 뭐 선지급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숨겨져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장과 계정 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 즉 임원, 주주, 그다음에 뭐 종업원도 될 수 있죠. 에게 지급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이고요. 이 중에 종업원이 가져간 것은 명확한 거고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갚아야 할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예, 결론은 대표님이 갚아야 될 돈이다. 맞아요. 그래서 증빙 없이 인출된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빙이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그걸로 달면 돼요. 뭐 직원에게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서 직원에게 뭐 가불이 나갔다거나 이것도 이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명목이 명확하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증빙이 없진 않잖아요. 그런데 증빙 없는 금액들이 쌓이고 쌓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가져갔다고 보느냐? 이 특수관계자, 올고진 특수관계자인 대표님이라고 세무당국에서는 보는 거죠. 이 대표님이 갚아야 될 돈이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맞아요. 빚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가지급금의 그 역사를 한번 정도 살펴보거든요. 컨설팅 시작할 때. 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실은 뭐 업력이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 가지급금 규모가 30억, 50억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공사업들에서 실은 가지급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공사, 건설. 공사, 건설업. 네. 많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측면에서 한번 가지급금의 원인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기별, 그리고 사례. 어떤 경우에 있어서 가지급이 발생하느냐, 어떤 시기에 주로 많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보자면 창업 초기에 자본금의 납입이 좀 커야 하는 회사들인 경우에는요, 네, 가장납입, 넣었다가 빼는 경우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흔히들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급금화 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의해서 뭐 증자를 할 때도 실은 주주가 실제로 유상증자 돈을 넣어서 해야 하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올려서 그냥 법인 돈으로 증자하는 경우
근데 이제 향후에도 그 돈을 넣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쌓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성장기에 있어서는 실은 이제 영업행위를 하면서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올리고 우리 회사의 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 또는 뭐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뭐 리베이트라든지 뭐 공식적이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쌓이는 경우 그리고 인건비들이 좀 쌓이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고요. 성숙기에 있어서는요, 실질 이익잉여금들이 좀 많이 쌓였을 때 대표님께서 이건 진성이죠. 대표님께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조금 나중에 바로 갚겠다. 또는 좋은 물건이 있어서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개인으로 매입하시는 경우 잠깐 빌렸다가 이게 이제 가지급금의 가짜가 가짜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좀 빌려갔다가 갚으셔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적으로 그냥 못 갚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창업 초기와 그다음에 주로 자본금 증자 내지는 성숙기 매출을 위해서 그다음에 성숙기 대표님의 개인 자산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기별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례별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가장 큰 금액은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예요. 부동산 특히. 그러니까 뭐 몇 억 이상의 가지급이 순간으로 발생을 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손실을 낼 수 없어. 뭐 내지는 매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추다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쌓이다 보면 또 가지급금이 일부 쌓이기도 하고요. 회계 처리상의 문제. 요게 이제 대표님들께서 나는 아까 얘기한 거대로 가져간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덧 우리 회사에 내 이름으로 쌓인 가지급금이 나는 이렇게 몰랐다. 라고 하시는 게 회계 처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빙이 곤란한 거 또는 증빙이 안 되는 이 곤란과 불가는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알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건비, 뭐 불법 체류자들 또는 현장에서 그냥 인건비가 나가는 거, 신용이 좀 불량한 사람들 또는 기술자인데 이 사람을 써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을 써서의 효과가 더 좋은 경우에 대표님이 그냥 급여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세금이 누락이 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례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실은 가지급금들이 많은 업력이 오래 쌓이다 보면 이게 계속 정리되지 못하고 누적돼서 쌓이는 금액들이 억대, 10억대, 30억대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게 특히 회계상 쌓이는 경우에는 대표님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이제 기장 세무사님을 굉장히 원망하시더라고요. 뭐 몰랐는데 왜 빨리 얘기 안 했냐고. 내가 안 가져갔는데. 네. 근데 또 막상 또 기장 쪽 의견을 들어보면 네. 이제 결산할 때 자료를 안 주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증빙이 안 되니까 예, 안 준 기장 거를 세무사들 뭐 입장에서는 엉터리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무 관리가 조금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바쁘니까 신경을 예, 못 쓰신 맞습니다. 경우에 이렇게 회계상 쌓이는 회사들이 많던데 아니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표님이 직접 갔다가 이제 이자를 직접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안 내시니까 맞아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이제 매출 일으키고 내가 이제 월별로 정리하면서 얼마 남고 그리고 이제 뭐 반기 결산을 참 미리미리 잘 안 해보시잖아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죠. 법인 내에. 그러다 보면 뭐 12월 또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정도에 매년 결산하면서 기장세무사가 이제 뭐 정리를 해갖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딱 5장짜리 먼저 보내요. 매출 얼마에 정리해 보니까 이익이 만큼 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대부분 하시냐면 이익이 많이 남으면 법인세 너무 많이 나오네. 조금 줄여요. 내지는 얼마 정도로 조정하세요.
요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무 조정을 통해서 뭐 항목을 좀 조정하기도 하고 이익률을 기장세무사님께서 조정할 수 있는 폭에서 실은 조정을 하긴 합니다. 대신에 그게 다더라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본인 이름으로 달려있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라고 대여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대표님들께서 정확한 인지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도 흔하게 많이 봐요. 네. 예. 그게 뭐 몇십억이 있어도 지난주에 제가 그 상담한 건도 23억이면 상당히 네. 큰데 네. 전혀 그 있는 건 아세요. 여기는 외감이니까 네. 이게 정확해야 되니까 있는 건 아시는데 그게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인지를 체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불이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불이익 좀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네네. 가지금 있는 대표님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이자 말씀하셨어요. 이자.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돈이고 특수관계자, 즉 대표이사에게 나간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은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대표님의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그거에 해당되는 이자를 내라. 그래서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법인에다가 내셔야 돼요. 매년. 그래서 이 이자율 자체가 실은 시장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시장 이자율의 원칙은 실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자율은 그냥 4.6%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당좌대출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요, 이 당좌대출 이자율 자체가 8.5%, 6.9%, 6.9%였던 시절이 제 기억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3년 정도 전부터는 4.6%로 거의 고정화됐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이자를 내셔야 하는데 원금 대비 어떻게 매년 내십니다. 그리고 이 이자율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중평균 이자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회사가 법인 자체가 신용도가 워낙에 좋고 만약에 담보도 빵빵하게 부동산도 많고 하면은요. 이자율이 더 낮으신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4.6%보다 보다. 네. 예, 그래서 4.6%보다 낮은데 그냥 4.6%를 쓰고 계시는 법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 가지급이 아주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는 그냥 그 편의상 이 4.6%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고요. 그렇지 않고 좀 큰 금액이 한 번에 이렇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인 경우에는요. 조금이라도 이자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요. 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이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좀 써서 평균 차입 이자율로 해서 뭐 3% 또는 뭐 4%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최소한 4에서 4.6%다. 매년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억 정도다 라고 하면은요. 이자가 매년 4,600만 원입니다. 그럼 아까 저희 그 23억인 회사는 9천만 원이 이상. 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는요. 그 이자를 매년 2억씩 내는 회사도 봤습니다. 매년. 네. 실제로 내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 2억을 내려면 다른 데서 회사에서 수익을 발생한 거를 거의 다 이 가지급금 이자로 내시다가 근데 내시고 줄어들지가 않는 이유는요. 다시 또 가져가시기 때문이에요. 연말에는 정리했다가 연초에 또 발생하고 연말에 정리했다가 연초에 또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가지급금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인정이자를 정말 실제로 내는 대표님 일부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미수이자로 해서 그냥 계속 원금에 복리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 무섭다는 복리. 예, 그놈의 복리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급금은 한 번 정말 발생을 하면은요, 내려가는 확률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자를 내는 납입하는 대표님들보다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안 내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 원금의 플러스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알았던 뭐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 5억이었다. 어느덧 7억. 뒤돌아보면 10억. 연이 지날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그거에 따른 이자율도 이자 금액 자체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요. 혹여라도 세무조사를 맡는다거나 혹여 이제 어떤 딱 갚아야 될 시기가 왔다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요. 이게 한꺼번에 상여처분 된다는 거예요. 상여처분. 그렇다 보면 대표님의 소득세, 평균 소득세가 뭐 한 35% 또는 38% 구간이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상여처분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소득세 폭탄을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페널티가 인정이자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가지의 대표님 입장에서의 본인의 페널티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법인의 페널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까 그 인정이자 부분이 4,600만 원,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4,600만 원이 법인의 이익금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 산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를 낸다?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도 또 올해 세법 개정안 1% 올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9%, 19%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원복이죠. 원상복귀해서 10%,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던 2억 미만은 10%, 2억 이상은 20% 구간으로 이제 다시 변동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600만 원이 얼마만큼 또 매년 법인세를 더 내게 되냐면 1,012만 원을 매년 법인세가 부과가 됩니다. 법인에서 안 내야 될 돈이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법인의 페널티는 또 뭐가 있냐면 법인세를 더 내는 거 말고도 혹여 이제 우리 회사가 대출이 있다. 뭐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그냥 신용대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자율을 또 이자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상 이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가지급금의 그 규모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의 가지급금이 있는데 내가 대출이 10억이 있다 라고 하면은요 거의 20억 원에 한정되는 그 이자 그 대출이자율이 법인세에 다 부과가 된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있고 대출 10억 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법인세를 얼마를 더 내냐면요. 약 2,100만 원 이상을 더 납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인의 페널티, 금전적인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러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도 좀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업의 신용도, 신용평가, 그리고 매년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도 재무제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 가지급금의 규모가 좀 크면 어쨌든 간에 자본 총계에선 또 이제 실질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좀 빼고 보고 좀 부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신용평가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받을 돈이어서 채권인 건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부실 자산이어서 그렇죠. 신용도에는 더 나쁜 영향. 네. 자산으로는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순자산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허공에 붕 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에 대한 페널티는 그렇고 대표이사님이 받는 페널티,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이자 뭐 말고 또 있나요? 이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실은 내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여처분에 대한 개인 소득세 증가에 대한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소득세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표님들이 직접
가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수 있는데 혹여 저희한테 가업승계를 의뢰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 가지급금의 이 부분이 가업승계 또는 증여특례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사업 무관자산인 거죠. 당연하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자산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인 자산은 아닐 수 있는데 계속 안 갖고 있다면 실질적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산으로 되어는 있어요. 그러면 이 재무제표 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증여세나 또 상속세가 맞습니다. 증가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오너가 아닌 그냥 CEO 같은 경우는 그냥 법인 측면만 고려하셔도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오너이자 경영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주주이면서 임원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대표님들이 거의 95% 이상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주식 가치, 그다음에 증여, 상속,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계속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서요,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제 세무조사 또는 이슈가 있을 때 배임, 횡령,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특정 경제범죄법에 이 가지급금에 대한 부분이 형법상으로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실은 이제 어떤 부분이 불거졌을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요 근래 워낙에 이제 뭐 다양한 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네, 많이 쌓여 있는 법인들 입장에서는요. 예, 빨리빨리 해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페널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인도 뭐 손실이 크고 개인도 손실이 크고 리스크도 있고 많이 복잡한데 네. 이거 좀 우리 대표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급금은요, 대표님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봤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쉽게는 주임종 단기 대여금 자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매출채권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선급금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재고자산으로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가지급금을 좀 명확하게 어떤 이유에 있어서 판단을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조정계산서 맨 뒤에 보면은 실은 우리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결산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한번 해보면서 또 저희한테 한번 의뢰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빠르게 좀 갚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대표님들이 여지껏 괜찮았는데 가지금 있어도 뭐 네. 크게 내가 조사를 받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럼요. 하시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가지급금이 얼마가 있으면 위험하고 또 언제까지 안 갚으면 위험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딱 가지급금 이자는 내시잖아요. 이자는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에서는 이자 한 2달만 안 돼도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인 대표님의 가지급금은 어차피 법인 대표의 회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뭐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경각심이 좀 은행 빚에 비해선 좀 덜하신 거는 현장에서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가 데드라인이냐, 이 상환의 데드라인은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에요. 이게 특수관계, 그러니까 특관자라고 하는데 특수관계의 소멸 시점은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법인의 입장에서의 임원으로서의 특수관계. 이건 이제 내가 대표이사였다가 또는 사내이사였다가 또는 임원이었다가 그만두는 시점, 퇴직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러면 퇴직할 때면은 그러면 난 다 갚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주주인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주주로서의 특수관계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인을 폐업, 청산하는 시점이 100% 특수관계자가 소멸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청산할 때까지 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되면은 내가 자본금도 좀 빼고, 뭐 이렇게 뭐 정리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라고도 또 질문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근데 뭐 지금 현재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대표님, 회장님들, 가업 승계를 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청산하고 싶다고 청산이 잘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회사는 계속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은 승계를 할 거냐, 청산을 할 거냐, 양도를 할 거냐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로 얘가 내가 바로 하고 싶은 그 타이밍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사이에 10년 후 청산한다 라고 계획하지만 그 사이에 10년 동안 내가 납입할 이자, 예를 들어 매년 1억씩 내가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내야 하는 이자, 인정이자 첫 번째, 법인세 추가, 대출이자 송금 불산입에 대한 또 비용 처리 불가로 인한 법인세 추가, 상여 처분, 이런 부분들이 약 10년만 쌓이더라도 정말 원금을 능가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줄여나가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늘려나가는 가지급을 좀 억누르고 이렇게 가셔야지 맨 마지막까지 그냥 끝까지 올라갔다가 한 번에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실제로 그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퇴직금으로, 어느 대표님이 참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나 퇴직금 정관변경하고 해서 한 35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급금이 지금 한 50억인데 35억 그걸로 처리하고 내 주식으로 처리하면 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되지 않냐고. 그럼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갚아야 할 돈이 50억이에요. 그런데 퇴직금으로 해서 추계액으로 35억이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돈이에요. 추계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을 빼고, 그러니까 세금은 내고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럼 뭐 퇴직소득세라는 거 자체가 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뭐 업력이 길면은, 물론 이제 쌓여있는 업력이 길면 높아지고 지급 배수에 따라서 높은 금액이 설정이 될 수 있겠지만 실은 20년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로 인정받는 부분이 2배수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5억을 말씀하시는 대표님도요, 3배수로 밀어서 했을 때, 쭉 했을 때,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에 부인당하는 금액이 초과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 계산을 또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금으로 최소 15%에서 20% 이상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돈은 20억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공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내가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님의 오산이다.
그러네요. 네. 만약에 10년이라면 10년 동안에 손해볼 건 다 보고 그렇죠. 10년이면 그 손해금액 생각하면 거의 이제 2배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손해보고 마지막 정리할 때 세금 30-40%또 내고 또 내고 그걸로 상계 처리하실 거잖아요. 그럼 다 못 하시는 거예요. 가지급금은 무조건 빨리 정리하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 이익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냥 답정 너잖아요.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빨리 금액을 좀 낮추는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좀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네. 일단은 없애야지. 앞으로 매년 쌓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매년 내가 감당해야 될 페널티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각한 건 알았어요. 그 해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해결을 못 하시는 이유는